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10일 일요일 뉴스A 라이브 출발합니다. 위안부 할머니들의 후원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윤미향 전 의원이 이번 광복절 특사에 포함된 걸로 알려졌습니다. 야당은 친일 명단에서 이완용을 빼는 격이라고 반발했고 여당에서도 공개 발언을 삼가는 분위기입니다.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 첫 연설에 직접 참석해 존재감을 과시한 전한길 씨에 대해 당이 칼을 빼들었습니다. 국민의힘은 전 씨에 대한 징계 절차에 들어갔는데 이를 놓고 당 내부에서도 의견이 엇갈리며 진영 갈등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북한이 대남 확성기 철거를 시작했습니다. 우리 군의 대북 확성기 철거에 호응한 걸로 보이는데 남북 간 대화에 물꼬를 틀 수 있을지 살펴봅니다. 손님에게 빨리 먹으라고 면박을 주고 호텔에 수건 대신 걸레를 비치해 논란이 됐던 전남 여수에서 자정 결의대회 하루 만에 또다시 반찬 재사용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유명 커피 프랜차이즈 스타벅스가 민폐 카공족 겨냥에 나섰습니다. 이번 조치가 다른 카페로 이어질지 관심이 쏠립니다. 욕하는 것들이 불쌍하다. 이건 윤미향 전 의원이 한 말이고요. 이완용을 빼자는 것이냐? 이건 야당이 한 말입니다. 오늘 이 소식부터 네 분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구자홍 동아일보 신동아팀 부장, 이민찬 국민의힘 미디어특위 부위원장, 박창진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이동학 전 민주당 최고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후원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던 윤미향 전 의원. 당시 기자회견 목소리로 오늘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제주를 30년 동안 제주했습니다. 그 돈은 떼살이 받아 먹었습니다. 이런 것도 모르고 무엇을 용서를 바랍니까? 이제 보니 제 개인 명의 계좌를 사용한 것이 잘못된 판단이었습니다. 최근 계좌 이체 내역을 일일이 다시 보니 허술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저도 당시에 사회부 기자로서 저 사건을 취재했던 기억이 아직도 뚜렷하게 나고 지난해 11월 대법원에서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확정했습니다. 유죄 판결을 받은 거죠. 그런데 대통령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된 걸로 알려진 이후에 윤 전 의원이 어제 SNS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함께 보실까요? 저는 참 편안하다. 제 욕하는 것들이 참 불쌍하다. 사면 대상에 포함됐을 뿐이지 아직 사면은 결과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편안하다라는 말을 하고 광화문 행사에 동참할 것을 요청한 뒤에 저희 취재기자 카메라에 이런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여기가 어제 광화문 모습인데요. 소녀상을 앞에 앉히고 어제 위안부 기리밀 행사에 동참해서 시민들과 또 자원봉사자들과 이야기를 하는 윤미향 전 의원의 모습을 저희 취재기자가 휴대전화로 찍은 영상입니다. 구자영 부장님. 네. 제 욕하는 것들이 사람들도 아니고 것들이 불쌍하다. 저는 편안하다. 이 글을 어떻게 평가하세요? 윤미향 전 의원의 개인의 퍼스널리티가 좀 드러난 말씀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어찌됐건 대법원 1심, 2심, 3심, 최종심에서 지난해 11월에 이 집행유예 형이 나온 분입니다. 그리고 그 자신은 억울하다라고 항변을 하고 있지만 이 기소한 검찰이나 그것을 판단한 사법부가 봤을 때는 잘못이 있다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사법부가 이렇게 판단을 내렸다라면 자신의 억울함을 뒤로 하고 일단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고 또 자신으로 인해서 위안부 할머니들의 사회 문제가 된 것에 대해서 국민들께 사과하는 것이 순리가 아닐까요? 오히려 자신은 편안하다, 자신을 향해서 비판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불쌍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이 감정적인 표현을 너무 직설적으로 하셨는데 오히려 이 모습을 지켜보는 다수 국민들이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있겠습니까? 본인은 유죄 판결을 받고 또 본인으로 인해서 억울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위안부 피해 할머니가 계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편안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개인의 정신 승리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국민의 법감정 그리고 국민의 감정에는 상당히 안 좋은 영향을 끼치는 행위가 아닐까 오히려 자중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예.
저희 채널A 취재 기자가 민주당의 생각을 물어봤나 봅니다. 민주당 관계자가 이렇게 광화문 행사 등에 참여하는 윤미향 전 의원에 대해서 개인 활동인데 비판할 필요가 있는가 하는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박창진 부대변인께서 보실 때는 윤미향 전 의원이 공개 활동을 늘려가는 듯한 이 모양새를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윤미향 의원은 이번만 이렇게 공개 활동을 해온 것은 아니고요. 예. 지속적으로 계속 위안부 활동을 해온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특별히 이 지점에 와서 이 현재 시점에서 이걸 바라보는 눈이 좀 달라졌다라고 볼 수는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예. 전자의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이분의 사면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통령의 고유 권한으로 국민 통합이라는 그 의제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헌법적으로 보장하고 있는 대통령의 권한인 만큼 대통령의 결정의 단계가 아직 남아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겠고요. 윤미향 의원과 관련해서는 여러 갑론을박이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8개의 그 기소 사유가 있었는데 그중에 7개가 무죄였다. 하나가 유죄로 판결됐는데 이 부분도 어떻게 보면 억울한 측면이 있다라고 분석하는 쪽도 있습니다. 그 측면 중에 하나는 기소를 목적으로 정치 검찰이 수사를 해간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의견도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고요. 현재 윤미향 의원의 활동에 관련해서 우리가 왈가불가하는 것은 현 시점에 그 취재와는 맞지 않다라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민찬 부위원장님, 야당에서는 윤미향 전 의원을 사면하는 것은 친일파에서 이완용을 빼는 격이다라고 했는데 이건 어떤 취지인가요? 이 윤미향 전 의원의 과거 행보를 보면 파렴치범이라는 비판을 받아 마땅할 정도로 죄질이 안 좋습니다. 형이 확정된 지도 얼마 되지가 않았죠. 특히나 위안부 할머니들을 고리로 약 9년여 동안 상당한 금액의 후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을 했어요. 서울시에서 나온 보조금도 자신의 명의로 쓰거나 다른 타인의 계좌로 불법적으로 사용한 정황이 드러났단 말이에요. 이렇게 공익과 인권을 내세워서 국민들의 지지를 받는 이런 활동을 할 때는 그 누구보다 투명하게 자금 관리를 했어야 마땅하죠. 예. 그런데 윤미향 의원은 그러지 못했어요. 그런 게 드러났다면 반성을 하고 진심으로 사과를 했어야 마땅한 일이죠. 그런데 형이 확정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이렇게 어떤 사면 얘기가 나오니까 본인의 활동을 더 늘려가는 모습은 과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이 맞느냐 이런 비판을 받아 마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특히나 이런 사면을 결정한 것으로 예상되는 이재명 대통령의 행보가 오히려 더 비판을 받을 수 있고 사면 자체가 정치적 사명 아니냐 이런 비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이 얼마 남지 않은 기간 동안 재고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여당에서도요. 저희 채널A 기자의 취재에 따르면 그림 좀 보여주시죠. 굳이라는 반응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대법원 선고를 한 지 1년도 안 됐는데 수감 중인 것도 아닌데 사면 포함된 것은 좀 우려스럽다라는 반응을 민주당에서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동학 전 최고께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굳이라는 생각하십니까? 찬반 양론이 여당 내에서 있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고요. 대통령의 이 선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확장적으로 도와준다는 측면에서 저는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다만 지금 국민의힘에서 그동안 위안부 할머니들의 편에서 뭔가를 사고하고 행동했던 적은 제가 못 본 것 같은데 이제 와가지고 민주당을 공격하기 위해서 위안부 할머니들의 편에 서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좀 씁쓸하다는 생각이 들고 어허. 특히 친일파 명단에서 이완용을 제거하는 것 같다. 이완용에 대한 비판적 생각이 있긴 한가? 그동안 윤석열 정부에서 보여줬던 여러 이 광복단체들, 4개 단체장들 다 친일 사관을 가지신 분들, 이런 분들 다 임명해가면서 사실상 우리 독립운동 하셨던 분들을 다 어찌 보면 굉장히 짓밟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모습들을 보여줘 놓고 이제 와가지고 이 여당 공격을 위한 공격을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예. 저는 어찌됐건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적인 어떤 공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당시에 있었는데 당시에 이 2019년, 2020년 이런 사건이 막 발생했을 때 그때 당시에 검찰을 보는 시각과 지금 검찰을 보는 국민들의 시각이 많이 달라졌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때만 하더라도요.
일정 부분 검찰이 뭐 설마 사감에 의해서 그런 수사를 하겠는가. 그리고 언론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마녀를 완전히 잡는다는 식의 방향성으로 사회가 좀 나아갔던 측면들이 있는데 윤석열 정부 3년을 지나는 동안 뭐야 검찰이 누구는 의도적으로 빼줄 수도 있고 누구는 의도적으로 죄를 막 덮어 씌울 수도 있네. 이것들을 그냥 노골적으로 보여줬던 3년이었기 때문에 그런 지점에서 달리 판단할 지점들도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겁니다. 예, 여러 가지 새로운 포인트들을 얘기해 주셔가지고 반론권을 좀 보장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글쎄요, 여기서 갑자기 친일 프레임이 왜 나오죠? 본질과 전혀 다른 얘기죠. 지금은 이 윤미향 씨의 행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러면 윤미향 씨를 사면하는 이재명 대통령과 그것에 지지하는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윤미향 씨의 후원금 횡령과 보조금 유용 이 문제에 대해서 찬성하시는지 저는 역으로 되묻고 싶어요. 그리고 저는 민주당이 이 문제를 합리화하기 위해서 자꾸 검찰 얘기를 합니다. 다 되묻지 않을 수가 없죠. 그럼 검찰이 윤미향 의원에게 후원금 횡령하라고 강요했습니까? 보조금 유용하라고 강요했나요? 이 일은 이미 검찰로 넘어가기 전에 발생했던 일입니다. 그 잘못을 법적 절차를 통해서 대법원 유죄 확정을 받은 것이에요. 이 문제에 대해서 겸허히 사과를 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해야 하는 게 집권 여당이 마땅히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것에 대한 사과와 반성을 하지 못하고 오히려 야당에게 책임을 돌리고 야당은 뭐 했냐고 얘기하는 건 온당하지 않죠. 예, 제가 알겠습니다. 반박을 다시 하나 드리면 짧게 부탁드릴게요. 네, 짧게만 하면 그러니까 대법 판결에 대해서 당연히 그것을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정치를 한다고 하는 것이 당연히 사회의 어떤 이 신뢰나 이런 것들을 깨뜨려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지점에서는 당연히 공감을 하고요. 다만 1심에서 8가지 중에 7가지가 이제 무죄가 나왔고요. 근데 2심에서 어떤 것을 주요한 이 의제로 유죄를 때렸냐면 김복동 할머니의 장례비를 공개 모금을 했고 그것을 시민단체에 기부했기 때문에 그것을 유용했다라고 표현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하기가 좀 어렵고요. 그다음에 여가부에서 지급된 보조금을 또 유용했다고 했어요. 이게 시민 이 활동가들에게 최저임금도 되지 않는 월급으로 줬고 그들이 다시 정의원으로 이것을 기부했다. 그래서 그것을 지금 유용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인데 이것은 문체부라든가 서울시에서 지급했던 금액은 또 달리 판단했어요. 그러니까 그게 이해가 안 되죠. 왜 굳이 여기 국가에서 받은 것만 이렇게 판단을 했을까?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하기가 좀 어렵다는 측면. 만약에 우리가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시점이 2심 판결만 나온 시점이라면 이 이야기가 더 해볼 만한 지점일 텐데 사실은 대법원 유죄 확정 판결까지 나온 사안이기 때문에 재판의 쟁점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하고요. 이재명 대통령 이야기가 잠깐 나왔는데 지난 2023년에 윤미향 전 의원에 대한 1심 판결이 나왔을 때 미안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저도 정신 바짝 차리겠습니다. 얼마나 억울했을까요?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2심에서 징역형으로 바뀐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 판결까지 났고요. 사면 대상에 오른 면면이 사실은 논란이 불거지지 않는 인물들은 없습니다만 윤미향 전 의원에 대해서 사면 논의를 시작한다면 이재명 정부 스스로도 좀 부담을 감수해야 될 것 같은데 왜 굳이 윤미향 전 의원이 포함된 걸까? 이걸 먼저 구장부장께 여쭤보고 박창진 부대변인께 가겠습니다. 부장님. 누군가 이게 사면 그 추천위원회 그 대상자로 추천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추천위원들이 논의를 하면서 윤미향 전 의원은 억울한 면이 있을 수 있으니 사면 대상으로 포함시키자. 이렇게 검찰 사면위원회가 결정을 하고 지금 대통령의 마지막 재가를 지금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추천한 사람이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대상자가 된 겁니다. 그런데 저는 굉장히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해서 처음 단행하는 사면입니다. 대통령의 사면권은 자신의 친소관계에 따라서 죄를 없게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국민 화합과 국민 통합에 필요한 사람들의 잘잘못을 이번 기회에 없애줌으로써 그 사람들이 다시 사회활동을 잘해서 국민 화합과 국민 통합에 기여해라. 이런 메시지를 담은 게 사면권입니다. 그런데 윤미향 전 의원 개인적으로 억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윤미향 전 의원이 이번에 포함됨으로써 이런 논란이 지금 더 확산되고 있지 않습니까? 여야 간에 뿐만 아니라 그 윤미향 전 의원의 행태에 대한 국민적 찬반이 지금 더 커지고 있지 않겠습니까? 올해는 광복 80주년이고 울산의격이 체결된 지 120주년 되는 나라입니다. 대한민국이 다시는 주권을 잃어서는 안 되겠다라는 그 의지를 온 국민이 똘똘 뭉쳐서 다져야 되는 이때에
한 사람의 사면이 옳으냐 그르냐 이 얘기를 가지고 논쟁한다는 것, 저는 오히려 이분이 잘잘못을 떠나서 사면 자체 때문에 국론이 분열된다라면 오히려 안 하느니만 못한 사면이 되지 않을까, 굉장히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박 부대변인. 일단 사면 절차가 남아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고요. 현재 저희 내부에서도 정치인 사면보다는 민생 관련 혹은 사회적 약자를 먼저 배려하는 게 맞지 않나라는 다양한 의견이 존재한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정치인의 사면과 관련돼서 지금 비토의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맥락이라 그러면 윤석열 정권 때를 우리가 되돌아볼 수밖에 또 없습니다.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 같은 경우에도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이렇게 사면했던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렇다 그러면 더 큰 틀에서 우리가 대통령 사면권에 대해서 논의는 할 수 있겠지만 지금과 같은 논리로 접근하는 것은 맞지 않다. 이 결을 보자면 이미 아까 윤미향 전 의원이 왜 들어갔냐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사면을 위해서는 국민 통합이라는 큰 의제가 있는 것이고 그 안에 정치, 시민 또 여러 단체들의 의견을 모으는 과정이 있다. 이 과정에서 정치 집단 내에서도 송은석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정찬민, 홍문종, 심학봉 같은 정치 사법과 관련된 사면을 요구한 것도 협상의 조건으로 내걸었던 것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면을 다양하게 저희가 바라봐야지 현재 윤미향이라는 한 인물만 집중적으로 바라봐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8.15 광복절 사면 명단에 오른 또 다른 화제의 인물 바로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입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난 5일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을 만나서 조 전 대표 사면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었는데요. 당시에는 이런 반응도 있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저 얘기한 거는 적절하지 않은 발언을 했다고 봐요. 그거는 그냥 알아서 맡겨놓을 일이지. 그리고 뭐 자기는 마지막에 그만두기 전에 김경수도 사면 안 한 사람이 또 이런 걸 하라고 하는 것도 내가 보기엔 지금 염치도 없고. 네, 넉 달 뒤면 연말인데 그때 해도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이 전 최고. 네. 사실 조국 전 대표는 형기의 3분의 1 정도밖에 채우지 않았습니다. 그것도 염두에 두고 이렇게 얘기를 한 것 같아요. 네, 뭐 그런 것들도 고려할 수가 있겠지만 저는 어찌됐건 연말에 하면 또 문제가 안 될 것인가. 이것은 결국 문제를 삼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야당의 입장에서 공격을 위한 공격을 하는 것이고, 근데 다만 대통령께서는 여러 가지 생각이 있으실 겁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엄청난 검찰의 폭거가 자행이 됐고, 그것이 또 윤석열, 한동훈 이런 분들에 의해서 상당히 많은 건들이 이렇게 국민들 앞에 노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태에서 지금 이 검찰을 바로잡겠다라고 하고 있는 그런 또 국면이기도 하고요. 그런 상황에서 조국 전 대표의 경우는 어찌됐건 가족들까지도 굉장히 많은 이 정치적, 윤리적 그런 피해를 또 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고려를 할 것이고, 나중에 한다 하더라도 결국에 그 부담은 또 져야 될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임기 초에 하는 것이 낫겠다라는 판단을 저는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12일 날 최종적으로 결과가 좀 나오겠습니다만 그 부분을 지금 나중에 어쨌든 매를 맞을 매를 먼저 맞는 게 낫겠다 이런 판단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계신 것 같고, 그러니까 저희 여당 입장에서는 당연히 부담이 되는 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 정치적 고려가 아니라 실제로 정치검찰의 피해자 이러한 것들에 대한 원칙 이런 것들을 분명히 세운다면 지금 이 사면하는 것도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이해할 수 있는 측면도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사면을 요구했는데 그런가 하면 최근에는 출간한 책에서도 이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처해 있는 상황은 너무 안타깝지만 조국 대표가 그렇게 그 시간을 활용하고 있다는 게 참 고맙게 생각이 돼요. 조국에 대해서 참 고맙게 생각한다라고 얘기를 한 거네요, 이민찬 부위원장님.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이제 조국 민정수석으로 발탁을 했고 또 법무부 장관으로 기용을 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이런 여러 논란이 있었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뭐 그런 심정적으로 그런 마음을 가질 수는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요, 이 조국 대표의 여러 죄 혐의를 보면 전 저런 말을 하기엔 조금 전직 대통령으로서 맞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왜냐하면 조국 대표가 갖고 있는 혐의가 입시비리잖아요. 전 국민이 분노하는 입시비리 혐의입니다. 그때 여러 가지 판결문에서도 보면요, 조국 당시 교수가요, 딸의 인턴 증명서를 직접 위조했다. 이것이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을 받았어요. 그런 서울대 교수라는 직위에 있는 사람이 맞는 행위인가, 그런 것들이 나중에 드러나서 문제가 됐던 거예요. 뿐만 아니라
저는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무마 혐의도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 판결이 됐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유재수 씨가 금융위에서 여러 가지 비위 혐의가 있었기 때문에 청와대에서 특별감찰반이 여러 혐의를 조사를 하고 있었어요. 그 과정에서 많은 친문 인사들이 조국 민정수석에게 감찰을 하지 말아달라는 요구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국 당시 민정수석이 감찰을 하지 않았던 겁니다. 이것은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자신의 정부에서 자신이 청와대 민정수석이 범죄 혐의에 대해 감찰을 무마했다. 우리 편이기 때문에 감찰을 무마했던 거예요. 이것을 문재인 전 대통령 입장에서 어떻게 옹호를 할 수가 있죠? 저는 이 부분은 조금 개인적인 감정을 떠나서 전직 대통령이라면 조금 더 냉정하게 혐의를 바라보고 국민들에게 겸허하게 다시 입장을 재정리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사면이 확정이 된다면 향후 정치 행보에도 이제 시선이 쏠리고 있는데요. 박 부위원장님, 보면은 사실 당장 내년에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까지 민주당에서 고려를 해서 이번 사면의 논의에 포함이 된 건지 궁금해요. 현재 말씀드린 대로 이 사면권은 대통령에게 있는 것이고 저희 당이 어떤 의견을 제시하거나 방향성을 이끌어가는 건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금 말씀하신 정치적 행보와 관련된 사항은 만약에 사면이 된다면 어떤 변수로 작동할지에 대해서 저희도 정당의 입장이고 정치를 하는 사람들의 입장이기 때문에 다양한 생각을 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겠고요. 다만 큰 틀에서 국민 통합이라는 측면 또 현재 이재명 정부가 갖고 있는 검찰, 이전의 검찰이나 사법의 행태와 관련돼서 개혁의 상대 대상으로 보고 있는 측면에서 보자면 이전에 이런 기소와 수사가 편향된 방향으로 간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측면에서의 고려도 있다. 이 점에서 대통령의 권한이 좀 존중될 필요도 있다. 대통령에게 그 국민들을 설득시킬 그런 어떤 책임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야권에서는 이제 민주당 정치인들은 죄를 지어도 벌을 안 받는 특권 계층이 됐다라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단순히 정치적인 흥정을 넘어서 조국 일가족은 아무 죄가 없다고 세뇌시킨 김어준 류의 그릇된 인식을 반영하는 최악의 정치 사면입니다. 조국 전 대표의 사면은 광복절 특사가 아닙니다. 빚쟁이들의 청구서를 처리하는 대선 청구사 특사일 뿐입니다. 부장부장님, 윤미향 전 의원과 조국 전 대표가 사면 대상에 포함됐다라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가수 유승준 씨의 팬들이 유승준 씨도 사면해달라라는 요구를 했다 이런 보도가 나왔어요. 네. 어쩌다가 이렇게 대통령의 사면권이 자신들이 좋아하는 정치인 또는 유명인에 대한 이 소원술이 창구가 됐는지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대통령 사면권은 중세시대 당시 성직자가 이 남발했던 면벌부보다도 더 강력한 권한이 있는 겁니다. 당시 면죄부는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 그 죄였다, 그 증서였다라면 지금의 사면권은 감옥에 있는 사람을 꺼내줄 수 있고 지금은 공직자로 출마할 수 없는 사람을 출마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굉장히 현실적인 힘이 있는 권한입니다. 이런 막강한 권한이기 때문에 다수 국민이 동의할 수 있는 정말 국민 화합을 위해서 필요하다. 국민의 그 장래를 위해서 필요한 그 사면이다. 이런 동의와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사면권 행사여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중해야 되고 또 신중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면 그 대상자로 몇몇 사람이 올라간 것을 두고 다수 국민의 지금 분열 양상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이건 사면을 한다 하더라도 오히려 국민 화합과 국민 통합에 저해가 되는 사면이 된다라면 안 하니만 못할 수가 있기 때문에 좀 신중하게 앞으로 더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특사 이야기가 나오면서 여러 사람 이름이 거론이 되는데 또 한 명은 이재명 대통령의 측근으로 분류됐던 사람 이름도 나옵니다.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인데요. 김용 전 부원장의 무죄 석방을 촉구하고 나선 인물, 바로 전현희 최고위원이었습니다. 목소리 준비했습니다. 억울하게 구속된 김용 부원장을 당장 석방해야 합니다. 김용 부원장은 정치검찰의 이재명 죽이기 일환으로 이루어진 정치 공작의 대표적인 피해자입니다. 아까 이동학 전 최고께서도 정치검찰의 폭거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이게 이제 민주당에서도 같은 입장이신 것 같아서 이민찬 부위원장께 여쭤보겠습니다.
글쎄요, 사면은 물론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고 집권한 당에서 그것을 판단할 수 있겠지만 지금의 논란은 기존에 제기되었던 사면 논란과는 조금 다른 양상을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전혀 다르다고 봅니다. 이것은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지 않은 상태에서 집권 여당 지도부가 사법부를 겁박하고 있는 것이죠. 그 이면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있습니다. 김용 전 부원장이 받는 혐의가요.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돈을 받아서 이재명 당시 대통령 후보의 경선 활동을 한 겁니다. 예. 이게 만약에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이 나게 되면 이재명 대통령 퇴임 후까지 이 사법 리스크가 더 추가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민주당 지도부가 나서서 대신해서 아직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지도 않은 김용 전 부원장을 옹호하고 나서는 건데요. 저는 이렇게 해서 민주당이 주장하는 검찰개혁이나 사법개혁 이 논지가 더 오히려 흐려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민주당이 검찰개혁을 주장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김용 부원장 이런 사람들 꺼내주기 위한 것인가요? 아니면 김용 전 부원장처럼 불법 정치자금을 받아서 활동한 사람에게 무죄 판결을 내리기 위해서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을 하는 것인가요? 이런 국민적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 저는 민주당이 조금 더 사법부 판결을 존중하고 기다려야 한다 이런 얘기 드립니다. 박창진 부대변인께 반론권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현희 수석 최고가 얘기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현재 지금 기소된 상황들과 관련된 이 판단의 근거가 남욱 씨하고 유동규 씨의 증언에 기대고 있다는 것입니다. 객관적인 자료가 배제되는 상황이다라고 보고 있는 것이고요. 이 와중에 나온 것이 구글 타임라인입니다. 재판부에서조차도 전문가를 통해서 그러면 구글 타임라인이 맞는지 한번 검증해 보겠다라고 얘기해서 검증까지 해서 그 자료가 제출됐는데 이것을 인정할 수 없다라는 이상한 태도로 나왔기 때문에 현재 이 사법부를 신뢰할 수 없는 게 아닌가라는 의구심이 제기된 것이고요. 예. 이 과정에서 저희가 이런 억울함이 있다 그러면 이 억울함과 관련돼서 공명정대하게 우리가 판단해 봐야 돼 여러 지점이 있다라고 전현희 최고가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알겠습니다. 어떻게 사법의 질서를 무시하는 거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다가오는 광복절 특사를 둘러싼 이야기들 알아봤습니다. 다음은 국민의힘 이야기도 해보겠습니다. 용파리 사건이다. 극우 프레임이다. 한 사람을 둘러싸고 극명하게 엇갈린 평가가 나옵니다. 누구냐면 바로 한국사 강사였던 전한길 씨입니다. 국민의힘 차기 지도부를 뽑는 전당대회에서 전한길 씨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바로 이 모습 때문입니다. 전한길 생각은 국민의힘의 정체성하고는 정면으로 비교되는 겁니다. 여러분, 저기 나와 있는 전한길 씨 같은 계엄을 계몽령이라고 정당화하는 저런 사람들과 어떻게 같이 투쟁할 수 있습니까? 김건희가 그러면 안 되지. 내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되지. 좀 이따가 조경 때 나와서 또 전화기를 요구하면 안 되지. 진짜로 또 배신자야. 윤억엔을 외치는 자들을 몰아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한길 씨가 주먹을 불끈 쥐고 전당대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는 최고위원 후보들, 당대표 후보들에 대한 지지자들의 반응을 끌어내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 보고 오셨고 그 과정에서 지지자들 사이에 다소 충돌도 일어났고요. 전한길 씨가 저렇게 전당대회장 지지자들 사이를 걸어 다니면서 여러 인사를 하면서 당원들과 함께 어떤 행동을 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죠. 그런데 근본적으로 전한길 씨가 저 자리에 어떻게 들어갔는가 하는 의문이 제기됐는데요. 이 목소리를 듣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당원된 지 얼마나 됐다고? 진짜로. 그러고가 왜 여기 와? 나 당원된 지 20년 됐어. 한 달짜리가 여기인가 봐. 그러니까 전한길 뉴스라고 하는 그 전한길 씨가 세운 언론사의 기자 자격으로 비표를 받았고
그래서 프레스라고 써있는 저 비표를 받고 기자석에 들어간 거다라는 설명인 것 같습니다. 여기 계신 이민찬 부위원장께서도 기자 출신이신데 기자가 기자 비표를 받고 기자석에 앉아서 당원들에게 저런 행동을 유도하는 것은 올바른 행동입니까? 굉장히 부적절하죠. 이 언론으로 등록은 되어 있지만 전환기 씨의 과거 행보를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언론과는 조금 차이가 있는 게 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국민들인데요. 저는 전환기 씨가 누구를 위해서 저런 활동을 하는지 좀 의문이 있습니다. 전환기 씨는요, 윤석열 전 대통령을 위해서 본인이 활동을 한다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과 같은 논란만 양산하는 이런 방식의 접근으로서 어떻게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죠? 전 씨의 행보 하나하나가 집권 여당으로부터 어떤 비판의 빌미를 제공하고 있고 지금 미래를 얘기해야 할 전당대회가 과거 프레임에 갇혀 있는 상황입니다. 전환기 씨도 이 부분을 좀 더 빨리 깨닫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진심으로 윤 전 대통령과 국민을 위한 힘을 위한다면 조금 더 전략적인 접근을 필요합니다. 지금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더 오르고 국민의힘이 조금 더 어떤 야당다운 모습을 보여야지만이 특검이나 집권 여당도 야당을 두려워합니다. 전환기 씨도 먼저 이 전략적인 길을 먼저 채택을 해야지 본인이 원하는 그 길을 갈 수 있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국민의힘도 행동에 나섰습니다. 처음 전환길 씨 입당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됐을 때는 국민의힘의 자정 능력을 믿어달라라고 송원석 위원장이 얘기를 했었는데요. 이번 전당대회 상황을 본 뒤에는 칼을 빼든 모양입니다. 일단은 전당대회 당일 밤 10시경에 즉시 전환길 씨 전당대회 행사 출입 금지하고 다음날 하루 만에 징계 절차를 밟기 시작했는데요, 부부장님. 네. 그러면 이 징계가 어떻게 흘러가게 되는 건가요? 12일 전에 결과가 나올 것이다라는 얘기가 있던데요. 네, 일단 시당 윤리위 그다음에 중앙당 윤리위에서 의사결정을 하게 되는데요. 지금 저는 윤리위라는 이제 절차를 밟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환길 씨의 저 행동은 개인으로서도 해서는 안 되는 거지만 언론을 참칭해서는 더더욱 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예. 언론사 기자로서 참석한 공당의 행사에 어떤 기자가 저렇게 개인적인 돌발 행동을 하고 자신의 감정 섞인 발언을 합니까? 대한민국 언론인은 그렇게 행동하지 않습니다. 저것은 언론을 참칭한 한 개인의 감정풀이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겁니다. 그리고 전환기 씨가 지난 탄핵 국면에 그 많은 유명세를 얻었다고 해서 자신의 영향력을 저렇게 과시하고 있는데요. 네. 국민들은 냉정하게 지금 지켜보고 있습니다. 지금 전환길이라는 사람이 끼어들 무대인지 아니면 조용히 국민의힘이 계엄과 탄핵 그리고 대선 패배를 딛고 회복 탄력성을 회복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앞장서서 지금 회박 놓고 있는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건 누굴 위해서 저렇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자신을 위해서도 자신이 입당한 국민의힘을 위해서도 그리고 저 모습을 보여주는 이 대한민국 국민을 위해서도 결코 바람직한 모습이 아니다. 국민의힘이 회복 탄력성을 얼마나 빨리 회복하는지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국민의힘 당원들도 당원 게시판에서 찬반으로 나뉘어서 열띤 토론을 벌이고 있습니다. 박창진 부위원장님, 사실 상대 당이긴 하지만 이번 전환길 씨가 사실상 이슈를 독식을 한 거잖아요. 어떻게 이걸 지켜보셨나요? 일단 국민의힘이 원칙이 무너지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이렇게 원칙이 무너지기 시작하면 결국에는 근본까지 흔들리게 된다. 시스템의 위기가 오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항상 이렇습니다. 이 가짜 뉴스와 선동 정치에 앞장섰던 음모론자들이 이 어떤 정당 내에서 득세를 하기 시작하면 결국은 이게 폭력 사태로 이어진다는 만고불변의 이치가 또 통하는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잘 아시다시피 미국에서도 이 피자 게이트라고 해서 이런 가짜 뉴스와 선동으로 인해서 소총까지 등장해서 난사를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현재 전환기를 이 앞장 세워서 이렇게 전행을 보이고 있는 국민의힘 일부 세력들의 모습이 그런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더 근원적으로 들어가자면 국민의힘이 불법 계엄 이후에 이것을 통철히 반성하고 사과하고 새로 거듭나겠다라는 자기 선언이 있었어야 되는데 그것이 없다 보니까 결국은 이것이 원자가 돼서 계속된 이런 혼란이 반복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박 부대변인님의 의견 잘 들었습니다. 사실 당 지도부가 서둘러서 진화에 나섰지만 이게 빠르게 징계 조치가 이루어지더라도 전환길 씨가 독자
독자적인 행동을 계속 이어나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는데요. 전한길 씨 목소리 이렇게 듣고 오겠습니다. 같이 배신자 외칠 때 약간 신났지 않습니까? 다음에 부산에도 대전에도 같이 한번 가보시죠. 굉장히 신났다라고 얘기를 했네요. 그러면은 지도부가 경고를 해도 전한길 씨가 계속 나가겠다라고 강행을 하면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후 상황은? 지도부가 결단을 해서 뭐 참석이 불허가 된다면 아마 전당대회장 입구에서 막힐 겁니다. 그 전당대회장 밖에서 본인이 어떤 방송을 하는 것까지 막을 수야 없겠죠. 예. 근데 저는 이 전한길 씨를 이렇게 우리가 너무 높이 평가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저희 국민의힘 과거 얼마 지나지 않았죠. 뭐 전당대회를 돌이켜 보면요, 국민의힘 당원들은 이준석 30대 영선 당대표를 만들어주기도 했어요. 그리고 또 여러 다른 당대표를 만들어주기도 했는데 그 당원들이 지금 그대로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태에서 전한길 씨 한 명만 등장을 했다고 그 과거의 당원들의 그 선택이 모조리 부정당하고 우리 국민의힘의 당원 모두가 극으로 내몰리는, 저는 이건 온당치 않다고 봐요. 예. 그래서 저는 과거에도 보면요, 뭐 국민의힘이 전당적으로 뭐 국회의원들이 나서서 지원을 했지만 그 분이 당선되지 않은 경우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과거에도 우리가 그런 학습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저는 전한길 씨에 대해서 너무 그렇게 우려하실 필요는 없다. 저는 뭐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동학 전 최고께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물론 이제 상대당이긴 합니다만은 네. 여러 선거에도 전당대회도 많이 참여해 보신 분으로서 저런 존재가 당에 있는 것은 사실은 어떤 식으로든 좀 부담이 되는 건 사실이잖아요. 부담이죠. 왜냐하면 방향성 측면에서는 국민의힘이 어찌 보면 헌법 바깥으로 나갔다가 지금 들어와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저 한 사람 때문인 것만으로 보이진 않지만 저 한 사람이 앞장서 가지고 상당히 많은 조류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계엄 이후에 헌법 바깥으로 나갔고, 그때 우파 뭐 아스팔트 구구라고 하시는 전광훈류의 사람들, 부정선거 외치는 분들, 그다음에 지금 신천지 통일교까지 그냥 범벅이 돼서 이야기가 되고 있는 측면이 있는데, 일정 부분 그분들로부터 지금 장악된 것이 아니냐. 그래서 혁신적인 목소리를 내시는 분들이 점점 소멸해가는 그런 단계로 나아가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특히나 당 지도부 역시 송원석 이 원내대표 역시도 과거에 체포영장이 불법하다 해가지고 관저의 앞에 가서 쓰셨던 45명 중에 한 분이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입장을 견지하고 있고, 또 특히 당권 주자 중에 김문수, 장동혁 이 두 분이 윤어게인을 외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당 전체가 저렇게 가고 있는 것이 꼭 전한길 씨만의 탓이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어찌됐건 이번 전당대회가 정상적인 국민들의 생각에 어떤 중앙값으로 국민의힘이 이동하는 과정이 되어야 될 텐데 그렇지 않아서 좀 씁쓸해 보입니다. 이민찬 부위원장님, 네. 지금 일각에서는 그런 우려도 있던데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전당대회라는 것은 이제 차기 지도부를 어떻게 뽑아서 지금의 국민의힘의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하겠는가라는 것이 논의가 돼야 되는데, 계속 전한길 씨 얘기만 나오니까 지금 당대표 후보들이 안 보인다. 이제 전당대회에서 저런 일이 생기고 나니까 전한길 씨를 징계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의 이슈로 또 넘어가는 거 아니냐. 당내에서 이게 걱정일 것 같아요. 그런 걱정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이 조기 대선 패배 이후에 그런 말씀을 많이 드렸어요. 혁신이도 뭐 여러 차례 실패를 하고 했는데 그때 여러 차례 얘기했던 게 혁신 전당대회를 통해서 국민의힘이 거듭나야 한다. 그래서 국민 여러분께 일신하는 모습을 보이고 새로운 어젠다를 제시하고 진짜 야당으로 다시 태어나서 이재명 정부의 폭주를 견제할 수 있는 야당으로 다시 태어나겠다는 말씀을 많이 들었어요. 저는 뭐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찬반이나 여러 가지 과거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이견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문제는 이미 다 일단락이 다 된 문제입니다. 그런데 전한길 씨의 등장으로 인해서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너무 과거로 향하고 있어요. 앞으로 국민의힘이 어떻게 개혁을 해서 어떻게 대여 투쟁을 하겠다는 이 얘기를 많은 주자들이 하고는 있습니다. 하고는 있지만 전혀 우리 언론이 그걸 담아낼 시간이 없어요. 왜냐? 전한길 씨에 대한 얘기가 너무 폭발력이 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전한길 씨에 대한 저는 행보나 영향력이 우리 평당원에게까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려할 부분은 없고, 지금 주목해야 할 것은 누가 찬탄파냐 반탄파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새로 선출된 당원과 국민이 선출한 그 당대표가 어떤 식으로 당을 개혁해 나갈 것이냐, 이 부분을 주목해야 한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오늘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들의 첫 TV 토론회가 채널A에서 있습니다. 오늘 오후 5시 40분 채널A 당대표 후보자 방송 토론회에 4명의 후보가 나설 예정인데 구장훈 부장님. 네. 여기서도 전환길 씨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이 비본질적인 요소가 이 본질을 지금 가리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전환길이라는 한 개인의 소영웅 심리가 이 군중 심리랑 결합되다 보니까 제1야당으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있고 이 거대 여당을 견제해야 되는 국민의힘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지금 놓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국민이든 그렇지 않은 국민이든 제1야당이 저렇게 그 흐트러진 모습을 보이는 거에 대해서 얼마나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겠습니까? 오늘 채널A 1차 그 당대표 후보들 토론을 계기로 해서 전환길의 뭐 행동이 옳으냐 그르냐 이런 지엽적인 문제가 아니라 지금 이재명 정부가 잘하고 있느냐 못하고 있느냐, 만약 잘못하고 있다면 어떻게 제1야당 당대표로서 견제할 것이냐, 무엇에 집중할 것이냐, 이런 생산적인 논의가 되는 이 TV 토론이 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예, 오늘 오후 5시 40분 채널A에서 있을 당대표 후보자 토론회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당의 이야기와 야당의 이야기를 해봤다면 지금부터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는 우리의 안보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바로 북한 이야기인데요. 북한도 대남 확성기 철거 시작했다. 확성기 끄고 대화를 할 수 있을까라는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북한이 최전방 지역에 설치한 대남 확성기 일부를 철거하는 동향이 포착됐습니다. 먼저 우리가 지난 5일에 우리 군이 대북 확성기를 철거한 지 나흘 만에 이렇게 호응 조치로 평가되고 있는데 전문가의 목소리를 준비했습니다. 목소리 듣고 이야기 이어나가겠습니다. 선제적으로 했던 조치들이 있기 때문에 북한도 그런 흐름을 맞춰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적극적으로 대화에 나섰다라고 보긴 어렵지만 분위기는 맞춰가고 있다. 호응 조치로 평가되지만 대화를 할 수 있을지는 좀 미지수인 것 같다라는 취지인 것 같은데 구장훈 부장께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네, 저는 그 대북 확성기의 경우에는 이 대북 심리전이라는 것이 얼마나 효과적인가 이거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찬반 양론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과거 정부에서는 필요하다라고 해서 때로는 대북 확성기 방송을 하기도 했고 또 정부가 바뀌었을 때는 중단하기도 했습니다. 이 새로운 이재명 정부가 들어선 이후에는 윤석열 정부가 시작한 대북 확성기 방송의 무용론에 힘을 싣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확성기 방송도 중단하고 앞으로도 방송을 하지 않겠다라는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가 설치한 대북 확성기를 먼저 철거했습니다. 우리만 철거했다라면 문제가 될 수도 있었습니다. 예. 그런데 다행히도 북한도 함께 철거를 하고 있다라는 징후가 포착이 됐다고 하니 앞으로 대북 심리 전쟁은 이제 없어질 수 있겠구나. 심리 전쟁이라는 것이 우리 국민 전체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북한을 막기 위해서 전방에 배치되어 있는 우리 군인들이 가장 1차적인 피해자일 수 있습니다. 예. 북한 주민도 피해를 보겠지만 우리 군에게도 피해가 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얼마나 실효성이 있는 것인지는 한번 다시 냉정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이번 대북 확성기 철거를 계기로 해서 끊어졌던 남북 대화가 복원이 될 것인지 그리고 북핵과 미사일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에 대한 우리 정부의 대안과 정책이 어떻게 마련이 될 것인지 좀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사실 지난달 28일에 김여정 부부장은 첫 대남 담화에서 우리와 마주 앉을 일 없다 이렇게 굉장히 이재명 정부, 새 정부에 대한 불신으로 가득한 모습을 보여줬었습니다. 이 부위원장님,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 대남 확성기를 중단을 한 거잖아요. 철거를 한 것 같은데 그럼 앞으로 이어질 추가 조치는 첫 대북 메시지, 대북 정책에 대한 첫 입장과 좀 온도 차이가 있을까요? 앞으로 이제 미국과 어떤 얘기가 오가느냐가 제일 중요할 것이라고 보입니다. 북한은요, 뭐 두 국가론을 주장을 하면서 이미 남한과는 크게 대하지 않는다는 얘기를 주기차게 해왔습니다. 예. 특히나 저 대남 확성기 같은 경우에는요, 뭐 북한 입장에서 별로 실효성이 없어요. 남한이 북한으로 여러 가지 발신하는 많은 방송 같은 경우에는 북한에 있는 군인이나 여러 남한으로 넘어가는 군인들에게 많은 영향을 있을 수가 있겠지만 대남 확성기에는 일반 주민들에게 피해가 크지만 뭐 북한으로서는 그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거기 호응을 했다고 볼 수 있겠는데 저게 이제 앞으로
남북 관계의 화해 무드로 이어질 것이냐 이것까지 나아가는 건 너무 빠른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재명 정부가 뭐 대북 확성기 철거도 너무 빠르게 성급하게 한 것이 아닌가 싶어요. 왜냐하면 남북 간의 어떤 대화가 이루어지고 앞으로 협상이 이루어지게 된다면 뭐 이 또한 하나의 카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협상 카드로 활용할 수가 있는 것인데 너무 남한이 너무 선제적으로 모든 것을 내주고 북한의 선이 북한도 호응해줄 것이라고 기대만 하는 이런 과거 같은 모습이 반복되는 게 아닌가 우려됩니다. 네, 박 부대변인은 좀 다른 관점이 있으실 것 일단 같아요. 긍정적인 면이 많다라고 진단하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많습니다. 우선 지금 대북 확성기 얘기하셨는데 저희가 확성기를 중단하자 북한에서도 중단했고 그다음에 우리가 그 삐라라고 소위 말하는 유인물들 이걸 중단하니까 그쪽에서도 지금 오물풍선이 날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1대1 대화의 모든 물리적인 수단이 현재 중단된 상황에서 행동적인 측면에서 저희가 먼저 선제적인 행동을 했을 때 그 행동에 대답이 오고 있다라는 신호입니다. 이것이 대화의 물꼬를 틀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동안 윤석열 정권에서 이제 드론기를 투입한다든지 해서 여러 가지 긴장을 조성하고 남북 관계에 안보적인 불안을 조성했다 그러면 이제는 평화와 안보를 좀 평화 안보를 고착하자는 게 이재명 정부의 논지인 것이고 이거에 맞춰서 스텝 바이 스텝으로 가고 있는 행보의 일환이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긍정적인 효과가 우리 대내외적인 여러 불안 요소들을 제거해서 이재명 정부가 얘기하고 있는 민생 회복과 경제 성장에도 도움이 된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북한은 적대적 두 국가론을 꺼냈었죠. 그러자 지난해 9월 9.19 공동선언 6주년 기념식 자리에서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목소리 듣고 이야기해보죠. 통일하지 맙시다. 그냥 따로 함께 살면서 서로 존중하고 서로 돕고 같이 행복하면 좋지 않을까요? 객관적 현실을 받아들이고 두 개의 국가를 수용합시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헌법 3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 서로 한다라는 조항을 개정해서 대한민국의 영토를 지금의 남한 지역으로 한정하자라는 주장으로 읽혔고 여기에 대해서 비판도 많이 일었습니다. 그런데 임종석 전 실장이 지난 9일에 이 주장을 다시 꺼냈습니다. 그림 보여주시죠. SNS에 이렇게 썼습니다. 북한의 실체를 존중하고 인정해야 한다. 정경 분리 선언, 헌법 해석, 북한 호칭도 재검토해야 하는 시점이다. 이동학 전 최고께서는 임종석 전 실장과 잘 아는 사이이실까요, 혹시? 아니, 잘 알진 못하지만 이런 평소의 생각을 좀 들어보신 적 있나 궁금해요. 저 행간의 의미는 제가 그냥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시대가 달라졌고 사람들의 생각도 많이 달라진 현실적인 측면을 좀 부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통일을 하자라고 하는 것 하나 가지고도 사실은 굉장히 많이 젊은 세대들 같은 경우는 특히나 굳이 왜 우리가 통일을 해야 되지? 이런 생각들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설득하기에도 굉장히 애매하고 또 그걸 가지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국론 분열이 계속해서 일어나요. 우리가 북한 문제를 다룰 때 보수정부, 진보정부 할 것 없이 어쨌든 통일을 최선의 목표로 두고 그 안에서 여러 가지 정책들을 짜지만 그 정책 같은 것들이 생각이 또 다르다 보니까 또 다른 분란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그것들 통일에 대한 어떤 이 숭고한 이 목표 이것만 갖지 말고 현실적으로 서로 그냥 경제 협력하고 행복하게 살고 서로 분란을 일으키지 않으면서 서로 인정하고 살자라고 하는 현실을 이 도입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 다만 정부에서 이제 저런 입장을 취하는 것은 쉽지는 않은 문제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헌법 문제도 걸려 있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의 또 이 조합적인 측면이 무너질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다만 정부에서 지금 20년 전인가요? 통일부 장관이었던 정동영 통일부 장관을 다시 재임명해서 북한과의 신뢰 회복을 먼저 만들기 위해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고 무엇보다도 대화를 통해서 뭔가 이야기를 좀 진전시켜 나가야 되는데 그러한 조치들을 선제적으로 취하는 것은 잘 되고 있다 이렇게 보는데 국민들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평가를 해주실 것이라고 보고 앞으로도 이것이 답이 없는 문제인 만큼 여러 주장들이 혼합되면서 대한민국 사회에서 한쪽으로 좀 정리되어가는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근데 국가보안법 문제도 매듭짓고 북한이라는 호칭도 바꾸자 이런 걸 검토하자라고 했는데요, 구부장님. 네. 북한이라는 호칭을 그럼 어떻게 바꾼다는 얘기일까요? 뭐 북한이 얘기하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을 인정하자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저는 임종석 전 비서실장이 왜 저런 말씀 하셨는지 좀 안타깝습니다.
민족의 반역자임을 스스로 선언하는 거 아닙니까? 대한민국은 5,0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분단된 것은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우리가 일제에서 해방이 되면서 우리의 힘으로 분단한 것이 아닙니다. 국제 질서 속에 편입되는 과정에 전쟁을 일으킨 일본은 분단되지 않고 왜 우리가 분단이 됐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인정할 수 없는 분단이었고 그래서 한반도 통일을 지향해 온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이제 와서 통일하지 말자는 얘기를 뭐 개인적으로야 그렇게 생각이 변해서 주장할 수 있다고 칩시다. 그런데 저 얘기에 이재명 정부는 지금 동의하는 것입니까? 저는 앞으로 이 문제는 불가피하게 남남 갈등을 유발시킬 수밖에 없는 굉장히 휘발성이 큰 이슈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대한민국은 통일부가 엄연히 존재하고 있고 헌법에서 한반도와 그 부속 부서를 대한민국으로 영토로 규정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진지한 논의 없이 저렇게 선언적으로 통일하지 말자라고 얘기하는 것은 책임 있는 정치인으로서 너무나 무책임한 발언이 아닌가 굉장히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예. 임종석 전 비서실장은요. 전대협 3기 의장을 할 때 임수경이라는 당시 외대 학생회장을 평양에 직접 보낸 인물입니다. 그때 왜 보냈습니까? 남북이 교류 협력을 해서 한반도 통일을 앞당기자 이런 취지로 보냈던 분 아닙니까? 지금 불과 30-40년이 지난 현 시점에 와서는 현실적으로 이제 통일이 어려우니까 따로 살자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 개인의 신념의 변화는 이해할 수 있지만 지금 북한에서 넘어와서 남한에서 사는 실향민 1,000만 명이 넘는 분들도 있고 분단으로 고통받고 있는 그 접경지 주민들의 삶은 또 어떨 것입니까? 대한민국의 미래를 개척하는데 따로 사는 것이 좋다라는 것이 국민적 컨센서스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충분한 논의와 토론이 필요한 얘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말씀하시는 과정에서 나온 민족의 반역자라는 표현은 구 부장님의 개인적인 평가로 제가 듣도록 하겠습니다. 북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미국의 한 언론에서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김주애에게 집중을 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사랑하는 딸에서 주요 인물로 승격되고 있다. 언젠가 승계 준비를 하고 있다는 신호다. 39회 등장 중에 24회가 군사 관련이다. 이런 걸 보면 이동학 전 최고께서 보실 때도 북한의 어떤 그 후계자 구도에 대해서 전 세계가 좀 집중하고 있다 이런 평가 가능할까요? 네, 그렇죠. 왜 그러냐면 앞으로의 이 북한이라고 하는 이 방향이 어디로 갈 것인가. 그런데 지금 몇 해 전부터 계속해서 보통은 아들을 데리고 나오는 게 그동안 이제 3대 세습하는 과정에서 다 아들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예. 갑자기 이제 딸이 나온 것도 좀 의아하고 그런데 그게 처음에는 설왕설래하다가 지금 완전히 굳어지는 분위기입니다. 그런데 북한이라고 하는 나라가 뭐 어떤 일이 일어나도 뭐 이상하지 않은 나라 아니겠습니까? 지금 어쨌든 독재 정권을 계속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 상태에서 과연 저렇게 어린 사람이 제대로 된 어떤 실권을 가지고 북한을 통치해 나갈 수 있겠느냐? 그러면 나중에 어떤 또 다른 소요 사태라든가 이런 것들이 일어나면 국제적으로 통제 불가능한 사태까지 가는 것 아니야? 이런 우려들도 충분히 있고 또 그것은 꼭 전쟁이 아니더라도 여러 가지 전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있기 때문에 예. 아마 그런 측면에서는 주목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사실 김주애는 북한에서 알려진 공식 직함이 없습니다. 목소리도 공개된 적이 없는데요, 이 부위원장님. 보면은 뉴욕타임스가 김주애가 북한을 통치하는 최초의 여성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네요. 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네. 최근까지 행보도 그렇고요. 김정은에게 아들이 있다는 얘기가 과거에 좀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사실이 아니다라는 주장이 더 힘이 실리고 있죠. 그렇게 되면 김주애를 통해 4대 세습을 추진하는 방법 외에는 이렇다 할 그게 없습니다. 그리고 김주애가 현장에서 행보를 할 때 보여주는 여러 행보들을 보면 김여정이나 이런 주변에서 친척, 같은 백두 혈통들도 김주애에게 굉장히 극진하게 대접하는 모습이 잘 보이고 있죠. 예. 그것은 북한 내부에도 다 송출되고 있는 어떤 우상화 작업의 일환이기 때문에 김주애가 충분히 후계자로 될 수도 있는 부분인데 이런 문제들, 만약에 김주애가 4대 세습을 통해서 후계자가 된다. 그러면 그 4대 세습까지 다 인정을 하고 이 모든 걸 인정하고 북핵도 인정을 하고 그렇게 두 국가가 될 수 있을까 또 우려되는 대목입니다. 예, 북한의 내부 동향까지 좀 알아봤는데 우리 안보에서 빼놓을 수 없는 이야기가 바로 한미동맹일 거고 그 한미동맹에서 지금 굉장히 민감한 문제가 방위비일 겁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한국과의 관세
협상에서 방위비를 국내 총생산 대비 3.8% 증액을 요구하는 안을 검토했다. 이게 바로 미국 현지 언론 보도로 나온 사실인데, 구 부장님, 실제로 이게 뭐 관세 협상 과정에서 이런 요구를 했다 이런 거는 확인되지 않은 거죠? 현재로서는 확인이 안 됐습니다만 미국 측에서 대한민국에게 요구를 할 수 있는 여러 방안 중에 하나가 지금 거론이 되고 있는 겁니다. 예. 지금 관세는 어떻게 보면 이 실물 그 물건이 오고 가는데 드는 이 비용이라고 할 수 있다라면, 이 방위비의 경우에는 대한민국 안보와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예. 그리고 대한민국은 안보의 가장 중추적인 축이 한미 동맹 아니겠습니까? 이 한미 동맹이 앞서 우리가 언급한 통일 문제와도 굉장히 밀접히 연관이 돼 있습니다. 만약 북한을 적이 아닌 하나의 국가로 인정한다라면 대한민국에 미군이 주둔할 이유가 없다. 그래서 미군이 철군해야 된다. 이런 논리로 갈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면 우리의 안보가 굉장히 불안해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방위비 협상도 앞으로 남겨두고 있는 시점에 지금 북한에 대한 문제, 그리고 미국과 어떻게 한미동맹을 강화할 것이냐, 이 이슈가 지금 남아 있습니다. 관세는 다행히 15%로 합리적으로 조정을 했습니다만 미국이 요구할 방위비 급격한 인상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얼마나 대비가 돼 있는지,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대한민국의 안보, 그리고 먹고 사는 문제인 경제 문제가 지금 경각에 달려 있습니다. 지금 특정한 누구누구를 사면하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가지고 국론이 분열할 때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안보와 대한민국의 경제, 그걸 어떻게 준비해 나갈 것인지 힘 있는 다수 여당이 준비해서 국민을 설득하고 끌고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이런 생산적이고 합리적인 논의를 먼저 촉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25일에는 한미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습니다. 이동학적 최고한테 여쭤보고 싶은데요. 이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 방위비 문제가 거론이 될 것 같은데, 우리는 어떤 스탠스로 가야 좋은 성과를 이뤄낼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글쎄요, 올해도 이미 1조 4천억 원 정도 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1조 6천억으로 내년 정도 내면 그렇게 또 올라갑니다. 8.3%가 또 인상이 되고요. 그러니까 아마 우리 GDP에서도 상당 부분 지금 차지하고 있는데, 예. 3.8%를 올려달라. 이 얘기가 실제로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구현될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GDP 3.8%는 100조 원입니다. 우리가 지금 거의 뭐 600조에서 700조 정도를 사용하고 있고, 앞으로 저출산 초고령화 문제로 인해서 복지 비용도 굉장히 증가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상황에서 100조 원으로 늘린다. 이것은 과연 우리나라에 부담 가능하냐. 현실적 측면에서의 고려가 굉장히 많이 필요한 부분이고 아마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할 겁니다. 당국에서도. 그래서 이러한 논의가 일정 부분 앞에 실무자들 간의 어떤 여러 가지 조율 과정을 거쳐서 예. 이렇게 거친 어떤 이 언사들이 나오지 않도록 그런 것들을 잘 통제하고 조율하는 것이 아마 이번 정상회담에서 굉장히 중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 북한 이야기와 우리의 안보 이야기까지 알아봤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만취한 남성이 대리운전 기사를 폭행해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왜 다른 길로 가느냐라면서 때렸다는데, 이 남성 경찰 앞에서도 큰 소리였습니다. 김민환 기자입니다. 경찰차가 멈춰서고 경찰관들이 반바지를 입은 남성과 대화를 나눕니다. 수갑을 채우라는 듯 뒷짐을 진 남성과 실랑이를 벌이더니 결국 강제 연행합니다. 40대 남성이 대리운전 기사를 폭행했다는 신고가 들어온 건 오후 7시 50분쯤. 차량은 영등포역 인근에서 10여 분을 달리던 상태였고, 남성은 60대 대리기사를 향해 수차례 주먹을 휘둘렀습니다. 어떤 어르신이 얼굴에 피를 많이 흘리고 계셨어요. 체포해라, 데리고 가라, 막 그냥 소리 지르면서 경찰들도 막 힘들어 했었어요. 술에 취해 있던 남성은 왜 내가 원하는 길로 가지 않느냐며 폭행을 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남성을 특가법상 운전자 폭행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입니다. 70대 남성이 경찰과 말다툼을 벌이더니 바닥에서 지팡이를 주워들어 휘두릅니다. 경찰이 제지하자 지팡이를 내던졌다가 다시 주워들고 경찰관 얼굴에 주먹을 휘두르다 제압당합니다. 이 남성은 11시 45분쯤 서울 중구 신당동 길거리에서 일면식 없는 여성에게 지팡이를 휘두르다 경찰이 출동했고 결국 체포됐습니다. 채널A 뉴스 김민환입니다. 자정결의한 지 하루 뒤에 반찬 재사용한 게 딱 걸린 여수 지역의 이야기를
임주혜 변호사와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일단 저희가 준비한 장면을 먼저 보고 갈 건데요. 일단 보시죠. 보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바가지 하나 보는 거 아니거든, 우리는. 원래 갔어야 돼. 저 들어온 지 20분밖에 안 됐어요. 아, 예, 알았어요. 얼른 드세요. 지금 먹으면 체할 것 같더라고. 위생은 약속. 예스. 적당한 가격. 예스. 다 함께 실천. 변호사님, 저게 그러니까 여수 지역에서 좀 일어난 식당에서 일어난 불미스러운 일들이 이어지니까 자정 결의 대회를 한 거군요. 그렇죠. 음식점이나 숙박업소를 운영하고 있는 이 자영업자들이 자정 결의 대회를 한 겁니다. 지금 한참 여름 사실 대목이었어요. 예. 지금 많은 피서객들이 몰려올 수 있는 그 시점에 연달아서 이렇게 불친절 논란, 위생 논란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되니까 우리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친절한 모습 보이자, 깨끗하게 관리하자 이런 자정 대회를 연 건데 예. 이런 대회가 있기 하루만 지나서 하루 지나자마자 또 바로 새로운 이슈가 터져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뭐죠? 이번에는요, 반찬 재사용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아하. 이것도 영상이 공개가 되었는데 지금 조금 열려있는 문틈 사이로 그 안이 보입니다. 손님이 먹고 남긴 그 반찬을 그릇에 그대로 다시 반찬통에 부어버리는 그 모습이 고스란히 담긴 겁니다. 예. 다시 음식물 쓰레기나 이런 데 분류하는 게 아니라 다시 손님상에 나가는 그 반찬통에 이 그릇에 부어버리는 모습이 잡히면서 이거 엄연히 금지되는 행위입니다. 식품위생법에 이렇게 잔반 같은 부분을 재사용하게 되면은 위생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고요. 그렇죠. 요즘 같은 더운 여름철에는 식중독균 퍼지기 가장 좋은 환경이 이런 반찬 재사용입니다. 3년 이하의 징역까지도 처해질 수 있고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까지 부과될 수 있는 굉장히 중대한 사안인데 한참 많은 손님들이 몰려오는 이 시기에 또 이렇게 잔반 재사용이 문제가 되면서 자정 노력이 좀 물거품되는 거 아니냐 또 안타까운 시선들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저 영상이 찍힐 줄 몰랐겠죠, 당연히. 예. 그렇죠. 사실 찍힐 줄 알았다면 안 그랬겠지만 이런 음식점이나 숙박업소 같은 건 사실 위생이 가장 중요합니다. 예. 누가 찍고 있든 찍고 있지 않든 항상 똑같은 태도로 대하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은데 내 가족이 먹는다는 마음으로 음식을 했으면 어떨까 아쉬움이 남고요. 한 가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대부분의 식당은 또 이렇게 하지 않을 거예요. 그럼요. 오히려 많은 식당에서는 깨끗하고 안전하게 조리하고 관리하고 있을 텐데 이런 식당들 일부 때문에 전체가 피해보는 상황 반드시 개선 필요해 보입니다. 네, 그런가 하면 대표적 관광지 중 하나에 속하는 속초 오징어 난전도 불친절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지역 상인들이 단체로 나서서 사과에 나섰는데요. 목소리 듣고 오겠습니다. 저요? 네. 아니 일부러 여기 바닷가 자리 빈데 찾아왔는데 하나 더 친절하게 둘 다시 찾고 싶은 속초 죄송합니다. 예, 죄송해요. 제가 개인적으로 뭐 이렇게 식당을 가가지고 밥을 먹을 때 옆에서 저렇게 빨리 먹으라고 하면은 맛있는 것도 맛있게 못 먹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음식을 내가 너무나도 오래 먹으면 회전율에 부담을 주니까 그것도 또 지양해야겠지만 이번 사안 같은 경우요. 음식 나오고 몇 분 지나지도 않았어요. 예. 저 자리를 보면 지금 해변가가 보이는 창가 쪽, 그러니까 해변가가 보이는 이 자리에 앉아 있는데 지금 음식 나오자마자 그런 얘기를 들은 거예요. 빨리 자리를 안쪽으로 옮기면 안 되겠냐. 이런 얘기를 듣자 사실 맛있게 먹다가도 음식 맛이 사라질 것 같은 그런 상황인데 또 뿐만 아니라 옆 테이블도 문제가 되는 부분이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옆 테이블에서 오징어 회 2인분 정도랑 이제 오징어 라면을 시키려고 했는데 이제 상인이 더 오징어 회 더 시키지 않으면 손님을 받을 수가 없다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해서 아하. 그 손님들도 굉장히 당혹해하면서 자리에 떴다는 부분까지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부분들이 많은 손님들이 찾을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시기에 손님들을 오히려 박대하는 모습 장기적으로 보자면 속초의 어떤 관광 산업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것 아니냐. 다른 주변 상인들도 굉장히 안타까워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아까 다 영상에서 봤듯이 속초 오징어 난전 상인들이 사과를 했는데 정작 해당 영상을 공유한 유튜버한테는 DM으로
항의성 메시지를 보냈다고 하더라고요. 이 해당 식당 주인의 이제 자녀로 알려져 있는데 이제 이런 또 메시지를 받았다고 합니다. 일단 물론 죄송하다, 불친절하게 느끼셨던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고 사죄의 말씀을 올리지만 이제 유튜브 촬영을 한다고 하니까 촬영을 하면 오래 걸릴 것이라고 생각해서 바닷가가 보이는 자리보다 안쪽으로 옮겨달라고 좀 부탁을 한 건데 다소 표현이 거칠었던 점에 대해서는 사과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어서도 이렇게까지 이런 상황이 전 국민적으로 관심을 받고 또 비난을 받을 정도냐 오히려 되묻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영상을 보고 불편하다고 느꼈다면 불편한 상황이 맞겠죠. 중요한 건 재발 방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예, 정말 물론 장사하시는 분들 어렵겠죠. 어렵겠지만 변호사님 말씀대로 많은 분들이 불편함을 느꼈다면 뭔가 이유가 있겠지 하는 생각도 한번 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다른 이야기를 하나 해볼까 하는데요. 카페 가서 공부하는 사람들을 카공족이라고 하죠. 공부하는 건 좋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림 좀 보실까요? 사진 혹시 준비되어 있나요? 네, 카페에서 컴퓨터를 이만한 걸 설치해놓고 장시간 자리를 차지한다거나 그런 민폐족들이 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보세요. 저 가림막도 개인이 가져와서 설치를 한 거고요. 컴퓨터도 저게 지금 설치가 돼 있는 컴퓨터가 아니라 본인이 가져와 설치를 한 거예요. 저러고 나서 장시간 자리를 비운 거고요. 저런 민폐족들에게 스타벅스마저도 선전포고를 했다고 하는데 저거는 변호사님 저건 좀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저거 기존에 설치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마치. 그렇죠. 사실 요즘 날씨가 덥잖아요. 저도 카페 들어가 보면 깜짝 놀랄 때 있습니다. 와. 보시는 사진도 인터넷상에서 굉장히 화제가 되었는데 심지어 이 데스크탑, 이 화면을 몇 개씩 가져와서 거기다 멀티탭까지 가져와서 이걸 덕지덕지 설치를 해놓고 헤드폰까지 딱 끼고 칸막이까지 마련을 해서 마치 독서실처럼 운영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겁니다. 사실 대표적인 대형 프랜차이즈 커피숍이라고 한다면 스타벅스 꼽을 수 있을 텐데 스타벅스도 이런 카공족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카공족도 고객이고요.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카페가 너무 한산한 것보다는 좀 북적이는 게 오히려 영업에 도움이 된다는 측면도 있다 보니까 손님을 박대할 수는 없어서 골머리를 앓다가 이번에 공시를 했습니다. 공지 내용을 보면 뭐 당연히 노트북 정도 사용하는 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지만 별도의 멀티탭 사용이라던가 아니면 칸막이를 가져와 설치하는 거 이렇게 데스크탑 같은 부분을 설치해 두는 건 다른 고객들에게도 불편을 끼칠 뿐만 아니라 또 분실의 위험이 발생합니다. 그렇죠. 얼마 전에 실제로 누워 주무시는 분도 계시네요. 저기. 그렇죠. 이런 제품들이 분실됐다고 이제 카페 측에다가 손해배상을 요청했던 사례들도 온라인 커뮤니티상에서 논란이 됐었거든요. 앞으로 스타벅스에서 이런 부분을 금지하겠다고는 밝혔지만 어떻게 현장에서 운영될지는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실제로 그 손님에게 당연히 퇴거를 요구해도 만약 응하지 않으면 강제적으로 이걸 또 요구할 방안은 마땅치 않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운영될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쩌면 뭐 당연한 도덕이 어떤 규제를 해야만 하는 그런 현실도 참 안타깝네요. 기분 좋은 소식 하나 마지막으로 알아보죠. 캐대언 아시죠, 변호사님? 그럼요. 요새 아주 난리라면서요. 아이들뿐만 아니라 어른들 사이에서도 이 캐대문 정말 인기입니다. 아니 사실 저희 지난주에 전해드렸는데 오늘 또 전해드리는 이유가 국립중앙박물관이 난리라면서요, 이제. 정말 기분 좋은 소식 아닌가 싶어요. 오픈런은 기본입니다. 국립중앙박물관이 지금 여름방학을 맞아서 원래 바쁜 기간이기도 하지만 보시는 것처럼요. 해외, 그러니까 외국에서 온 손님들도 가득하고 우리나라 이제 학생들 그리고 가족 단위의 고객들이 문 여는 걸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뭘 사려고 기다리는 거예요? 일단 캐대언 자체가 한국 문화를 굉장히 잘 녹여내고 있어서 한국 문화 자체에 대한 관심도 있고 굿즈샵이 인산이 됩니다. 이것도 결국 문화가 그만큼 융성하고 있다는 뜻인 것 같은데 캐대언에 나오는 이 귀여운 호랑이와 이런 이 굿즈들이 사실 국립중앙박물관에서 공식 굿즈는 아니지만 유사하게 호랑이나 이런 제비, 뭐 삿간 모양 이런 굿즈들을 팔면서 말 그대로 불티나게 팔리고 있고요. 오히려 수급을 따라가지 못해서 지금 예약을 해도 10월에나 받을 수 있는데 이 예약마저도 마감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런 문화의 힘이 우리 경제도 살리는 힘으로 원동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60초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일요일은 뉴스에이라이브 여러분 고맙습니다.